자, 오늘부터 공중보건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이제 별도로 출간이 돼서 그 기출문제집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 이미 뭐 이제 구매하셔서 아시겠지만 좀 싫지 않아요. 저도 문제집을 딱 받고서 이렇게 두껍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데 이게 그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적인 과목 자체가 우선은 보건직 시험은 지금은 공개지만 의료기술직이라던가 보건연구소라던가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지역마다 경력 경쟁으로 이제 인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시험 날짜도 다 다르고 문제도 다 비공개고 같은 날 봐도 지역별로 문제가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러면 좀 적당히 비슷한 문제는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좀 가려서 적당한 두께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문제를 푸는 속도를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복되는 문제를 봐야지 여기에서는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오는구나, 근데 여기는 문제가 나와도 쉽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제를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집을 3권으로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자, 이렇게 3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3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1권에 들어가 있고요. 파트 5부터 10까지가 2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이 해설집이죠. 그래서 해설집에도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은 혹시 강의를 안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해설을 넣고 싶어서 최대한 많은 양의 해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해설 참고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설을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집들 중에서 문제 있고 밑에 해설 있는 책들도 있고, 이제 저는 문제와 해설을 별도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그 문제가 있고 밑에 해설이 있으면 사람이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헷갈려, 너무너무 궁금해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슬쩍 이렇게 봐버리는 게 나오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없잖아, 해설이. 어떡할 거야. 그거에 대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예요. 대신 어쨌든 해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옆에 해설을 펼쳐놓고 맞춰가면서 보기에는 수월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 절별로 보면은 그 15페이지 여러분 펴보시면은 1권에서 1절 공중보건의 개념하고 옆에 가로에 정답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적어놨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간에 어느 챕터를 찾아보더라도 정답이나 해설을 좀 찾아보기 수월하게끔 문제집을 제작을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서 편장절 순서 그대로 문제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동시에 기본서에 대한 회독이 같이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중보건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거의 공무원 시험이 그렇지만 회독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기본서를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회독을 쭉 하면서 기본서를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요 기본서 요 이론 안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구나, 또는 여기에서 요런 내용들은 뭐 이것까지 봐야 돼 싶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작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집이 두꺼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너무 싫어. 이게 너무 두꺼워서. 힘들어, 들고 다니기. 그쵸? 자, 그렇고 이제 제 수업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거는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교수님들은 문제풀이 수업할 때 문제 먼저 풀지 말고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먼저 풀어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풀지 말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그래서 잘못 답을 찾았어요. 근데 수업에서 그게 이제 아니다 인지를 했어. 근데 그렇게 한번 내가 잘못 선택한 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그걸 골라.
이거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또 막상 문제를 보면 내가 또 그걸 골라. 이렇게 내가 한 번 고른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그걸로 체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안 풀어보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가서 그걸 인지하고 반복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왜 그랬을까가 너무 궁금한데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방향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구나. 이걸 내가 교정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라면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사람마다 극명하게 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아주 약간의 차이로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그걸 조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제 제 생각으로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풀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못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모르겠어 이거는. 그럼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해야 돼. 아니 모르겠네? 이거 아니고 이게 난 이거를 왜 못 풀지? 이런 문제를 왜 못 풀겠지? 내가 이걸 궁금해야 되고 그걸 수업 중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풀었구나. 이런 게 나한테 문제였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면은 어떤 공부법을 적용을 해야 할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 왜 틀리는지, 그다음에 주로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틀리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공부 방법이 똑같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얘기를 조금 하고 갈 건데, 저희 대방고시 학원에서 매달 모의고사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모의고사를 이제 보셔라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학원에 나와서 볼 수 있는 분들은 꼭 학원으로 와서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막상 오면 되게 떨려요. 그거조차도. 그래서 실제 감독관이 있고 문제지를 나눠주고 옆에 막 다른 수험생들도 문제 풀고 있고 내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제출을 하고 OMR 카드까지 작성을 해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시험장 가서 조금 더 단단하게 내가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학원을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모의고사를 이제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나 괜히 모의고사 봤다가 자신감만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나 멘탈 털리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나 모의고사 안 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어렵게 출제를 해요.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냐면, 요건 안 받겠지? 학생들이 요 문제 이론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요렇게 바꿔서 내면 못 풀겠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왜 그렇게 출제할까요? 공부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미처 이것까지 못 봤네?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네? 또는 이렇게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꼬아서 낼 수도 있네. 이걸 연습을 시키려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그냥 나 공부 다 된 것 같아. 점수 잘 나왔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해주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거든요. 점수 전혀 상관없어요. 멘탈이 왜 나가 거기에서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여기도 해야 되는구나. 저기도 해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공부를 한 내용인데 이게 문제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면 내가 못 푸네? 그럼 뭐예요? 나는 문제를 푸는 스킬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킬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키워요? 그거는 제가 문제풀이 수업 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 모의고사 보고 점수 매기고 땡 이거 아니고 모의고사 보고 그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들의 파트를 찾아 들어가서 골고루 요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가
5월까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제가 아마 3월에서 4월까지, 3월 정도까지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낼 거예요. 그다음 이제 4월, 5월 정도 되면 난이도를 조금 낮출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정말 시험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인데, 근데도 약간 그 강사들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의 마음에서는 근데 요거 애들 안 봤을 것 같아. 이거 하나라도 더 보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자꾸 어려운 걸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를 알고 모의고사에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고 진행되는 모의고사도 있는데 거기는 더 어렵게 출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는 게 시험에 대한 연습 플러스 공부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혹시 풀어보고 오신 분? 많이 풀어보고 오셨네요. 어땠어요? 문제 풀어보니까? 공부가 좀 잘 된 것 같아, 그동안? 헷갈리는 게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쉬운 문제는 되게 쉽고, 헷갈리는 문제는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막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조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두꺼운 교재 안에서 거의 한 70% 정도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야. 되게 쉬운 문제가 계속 나와.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굳이 단어 할 만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쉬운 문제가.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 쉬운 문제가 반드시 한두 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 문제에서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은 한 60에서 70%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걔네들을 왜 문제집에 다 넣어놓냐? 이거를 반복적으로 어떤 경향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놔야지 시험장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보는 순간 답이 딱 보여. 그러면 1초도 안 걸려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쉬운 문제의 목적은 뭐다? 쉬운 문제의 목적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줘야 돼. 왜냐면 시간을 절약해야지 어려운 문제 푸는 데에 내가 시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해서 그 목적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헷갈려. 아는 내용이야. 이 이론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찾겠어.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헷갈린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만약에 헷갈리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문제의 뉘앙스를 보아하니 이 출제자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낸 거구나. 요거를 찾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문이 긴 애들이 있어. 지문이 긴 애들은 쉬워도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문이 긴데 되게 쉬워. 보통 여러분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어렵게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출제자도 그 긴 지문을 생으로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디에 있는 문장을 그냥 통으로 갖다가 문제로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넣어놓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단어 한두 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이 길다고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겁을 먹지 말고, 지문이 길면은 우선 쉬운 문제다라는 가정을 먼저 세우고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게 오류인지를 찾아내는, 그래서 그 긴 지문에 대해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거기야. 긴 지문 나왔을 때. 긴 지문 나왔을 때 다 아는 내용인데 못 찾아.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앞에 틀린 내용이 있어요. 긴 지문 중에 앞에 틀린 단어가 있었어. 그래서 요거 틀렸어 하고 읽다 보니까 뒤에 문장은 다 맞아. 동그라미.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긴 지문에 대해서는 이 긴 지문을 내가 어떻게 끊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거는 못 풀겠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주로 이제 역학이나 통계학에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런 문제들은 내가 뭘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공부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설마 이런 데선 안 나오겠지 싶은 지엽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체크를 해서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보통 그런 건 안 어렵거든요. 지엽적일 뿐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완전한 새로운 내용.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찍어요.
찍긴 찍어야죠. 전혀 모르는 거니까 찍긴 찍어야 되는데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멘탈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선 충격을 받아. 어떡해. 모르는 게 나왔어. 전혀 모르는 게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남들도 모르겠구나. 근데 여기에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정말 공부를 꼼꼼하게 충실히 열심히 했어야지 그걸 알아요. 이게 교재에 정말 없는 새로운 내용인지. 근데 보통 뭐 완전 뜬금없는 법에서 문제가 나온다든가 어떤 그 정책이나 무슨 계획, 한 번도 본 적 없던 계획. 우리가 공부하는 계획 말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계획, 뭐 이런 거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교재에 없던 거야. 남들도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지만 남들도 몰라. 그럼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정답률을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새로운 내용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찍어야 돼.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양심상 이거 정말 아예 모르는 새로운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못 풀겠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힌트는 줘야지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개의 유형으로 문제를 제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은 단순히 문제 풀고 해설 듣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취약점, 내가 문제 풀 때 어떤 게 취약한지. 어려운 건 잘 푸는데 쉬운 문제에서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실수해서.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수정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내가 긴 지문에 약하다 또는 뭔가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다. 이런 것들을 잘 본인 스스로를 파악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 가길 바랄게요. 우리 그 기출문제 강의 전체 커리큘럼 일정에 대해서만 조금 안내를 드리면, 이게 뭐 이제 이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개강하면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거의 항상 이제 3월, 아주 빨랐을 때는 2월 말에 본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고 지금 예정으로 나오는 건 이제 3월 말에 1차냐 2차냐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3월 말에 경기도 의료기술직은 아마도 시험이 있을 거고, 경기도 보건연구사도 뭘 작년에 2번을 채용을 해서 이번에 어떻게 채용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채용 공고가 나와 봐야 되는데 2월 안에 발표가 날 거니까 어쨌든 3월 셋째 주까지는 제가 기출문제 강의를 종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루에 강좌 수를 늘리고 보건행정을 토요일에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중보건 기출문제 강의는 3월 빠르면 둘째 주, 늦어도 셋째 주 전에는, 그래서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기 전에는 종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럼 경기도 시험 보시는 분들 모의고사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더 당길 수가 없어. 수업을 더 빠르게.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경기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그 고려해서 일정을 잡은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 7강씩 진행이 될 거예요. 매주 수요일에 7강씩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뭐 하루에 이제 8강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일정이 진행될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진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공지를 해드리고 할 건데, 여러분 정답이 잘못 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서 요거는 지금 이제 파트 2의 내용이긴 한데, 그냥 미리 혹시 문제 풀어보다가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해설서 81페이지 해설집 3권 요거를 띄워놓고 했네. 해설집 81페이지 135번 정답이 1번인데 2번으로 잘못 들어가 있어요. 아마 해설 보시면은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정답 표기가 잘못돼서 요것만, 그래서 해설집 제3권의 81페이지 135번에 정답이 1번이다라고만 수정을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각 장별로 시크릿 노트에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보라고 넣어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같은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중보건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공중보건 개념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죠. 당연히 여기서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문제 출제 빈도도 높고 왜냐면 우리가 공중보건학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개념 정리만 살짝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정의를 중요하게 봤죠. 누구의 정의? 윈슬로우의 정의. 그래서 윈슬로우라는 교수가 1920년에 했다라고 했어요. 1920년에 공중보건 정의를 했고 공중보건이란 뭐다? 누가 노력해서?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뭐를 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요 세 가지가 목적이라고 했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자 과학인 학문이 공중보건학이다라고 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환경위생 관리해야 되고요. 전염병 관리해야 되고요. 개인 위생에 대한 보건교육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의료 간호서비스를 조직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의료와 간호서비스, 의료조직, 간호조직을 만드는데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적인 치료입니다. 질병 치료가 아니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서비스를 조직화하고 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수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5가지의 노력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시험 문제로 골고루 다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주민, 뭐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다라고 했고요.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의 사업 3대 수단이라고 하면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 있었고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그리고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했었어요. 행정이 있죠. 그래서 자 보건봉사, 보건법규, 보건교육 이렇게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WHO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하면은 참여, 형평, 협동 3가지가 있었죠.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공중보건 정의를 하고 자 문제 바로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접근 방법 하면은 보건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이 있다라고 했고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 자, 요 3가지가 다 들어간 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봉사, 법규, 교육. 자, 2번 문제 공중보건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3가지는 뭐다? 수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 또는 뭐 건강 증진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 질병 예방,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오는 환경위생이라던가 전염병 관리라던가 얘네들은 다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노력이죠. 그래서 항상 노력과 목적을 구분지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3번 문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한 학자,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누가? 윈슬로우 교수가 언제? 1920년에 이 정의를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라마찌니는 누구예요? 자, 요거 뒤에 그 역사가면 나올 거지만 한번 예습 차원으로 라마찌니 하면은 산업보건에 이바지했다. 노동자 질병론이라는 책을 편찬했다. 언제? 1700년에 했죠. 자, 에드윈 체딕 하면은 누구예요? 열병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영국의 공중보건에 대한 법규라던가 공중보건국 설치에 이바지한 사람이 에드윈 체딕이었죠. 언제였죠? 이 에드윈 체딕의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가 발표된 게 1842년에 발표가 됐죠. 자, 열병 요거는 뭐 뒤에 구체적으로는 뒤에 가서 하고 패텐코퍼 하면 누구예요? 실험위생, 위생학 강좌를 개설했다. 자,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고중여학발 중에서 확립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866년에 위생학 강좌를 개설했다라고 했죠. 자, 4번 문제. 공중보건 정의에 제시된 공중보건의 목적 옳지 않은 거, 수명 연장, 질병 예방, 사회적 역할 증진, 정신건강 효율 증진. 뭐가 틀렸어요? 자, 사회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인데 그 중에서 신체적 건강 효율 증진이라는 표현으로 정신적 건강 효율 정신 건강 효율 증진이라고 해서 이 뒷부분만 문제로 넣어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노력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지역사회 노력인데 환경위생관리, 첫 번째 나온 게 환경위생관리였고 두 번째가 전염병관리고 그 다음에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이에요. 그래서 개인위생교육이 있었고 의료 간호서비스를 조직화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1번이 맞는 내용이겠고, 자 2번 보시면 모자보건관리라던가 3번에 노인보건관리, 학교보건 뭐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정신보건도 없고요. 정답은 1번. 자 6번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에서 목적 옳은 것, 질병 예방 맞죠? 자, 사회적 건강과 효율 증진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라고 했어요. 틀린 내용이겠고 수명의 연장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회적 건강과 효율 증진이라는 문장을 제대로 안 보고 뒤에 건강과 효율 증진 이것만 딱 보고 이것도 맞는 거 이런 식의 실수를 아차하면 되게 잘해요. 누군가 했지? 분명히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지? 보니까 많아. 여러 명이 실수했어요. 요 실수를. 그리고 이게 뭐냐면 누구나 다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그걸 다 알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겠지. 이제 쉬운 문제가 반복돼서 우리가 1초 컷으로 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정확하게 선택지를 다 읽어는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만 딱 보고 문제를 정답을 고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런 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문제를 항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가 되겠고 7번 공중보건 개념 설명한 거 옳지 않은 거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질병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자, 공중보건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대한 걸 우선으로 한다라고 했죠.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했고요.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 자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노력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정답은 2번. 자, 8번 문제 풀면서 나 틀렸다. 많이 잘 틀려요. 이 문제. 잘 틀리는 문제예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문이 조금 길어지니까 아는 건데도 틀리는 문제예요. 알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어. 그리고 꼼꼼하게 제가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액센트만 줘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액센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많은 합격생 중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시험 볼 때 제 목소리가 들린대. 수업을 하도 듣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약간 제가 읽어주는 억양이나 이걸 들으면은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들린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수업을 많이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를, 자, 1920년 윈슬로우는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했대요. 자, 그가 정의한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윈슬로우의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윈슬로우는 공중보건 정의를 했대. 그건 그냥 사실이고, 자, 그 사람이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자, 그러면 공중보건이라는 게 뭔데?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 라고 하는 거지, 윈슬로우의 정의를 골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윈슬로우의 정의 딱 봤더니 1번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예방, 수명 연장, 효율 증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윈슬로우고 정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치료 학문이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출제자 입장에서 제가 문제를 출제할 때도 지문이 짧으면 약간 좀, 내가 문제를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지문을 되게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는 수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수법이 뭐냐면, 그냥 아무 이론, 그 주제와 관련된 이론이나 정의나 어떤 그 팩트를 그냥 앞에다 한 문장을 넣어버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정의거나 설명일 뿐이지 이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 그가 정의한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앞에서 뭘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묻는 건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띄워버리고 그냥 딱 여기죠.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그 문제입니다.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치료 학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체크를 하면서 읽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틀린 단어가 있으면 바로 X표라든가 어떤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놓쳐. 그래서 치료 학문, 요건 아닌 치료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X표를 해놓고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어때요? 그냥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인 거지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으로는 예방의학이나 건설의학이나 지역사회 보건학 같은 것들이 있다. 어때요? 우리 그냥 비슷한 학문들이잖아요. 예방의학, 질병, 의학적인 측면에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방의학이랑 그냥 같다, 겹친다라고 했어요. 목적 자체가 같은 학문이다라고 했고 건설의학은 뭐예요? 건설의학은 뭐야? 건설 현장에서 제공하는 의학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건설적인 의학. 뭐가 건설적이겠어요? 뭔가 조금 더 건강을 증진하고 조금 건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의학이다라는 거죠. 자, 지역사회 보건학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이니까 공중보건이죠. 그래서 유사한 학문들이고 개인 질병의 치료를 목적한다. 개인도 틀렸고요. 질병 치료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쉽지만 잘 틀리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9번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에 힘써야 한다. 정의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지역사회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간호사업을 조직화하여야 한다. 뭐가 틀렸어요? 자, 우리가 예방적 치료라고 했죠. 질병 치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의료 간호사 서비스 조직화만 볼 게 아니라 앞에 내용까지 봐야 되는 문제였고요.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적 기술을 공중보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에 대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0번 공중보건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치료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기술 개발 자체가 아니고요. 지역 주민의 건강 효율 증진을 위한 학문이고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다. 자, 공중이라는 게 지역사회 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집단.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다 라고 했어요. 자, 11번에 다음 중 예방의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건 예방의학에 대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자,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그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다라고 했는데 공중보건이랑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이 대상이고 넓게는 지역사회도 대상이다라고 해요. 요거는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요게 우리가 공중보건이랑 예방의학이랑 임상의학을 심플하게 구분하면 요런 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해설에 다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방의학은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뒤에 가면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방의학은 지역사회 주민들, 그러니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 어디서 차이냐면 공중보건학 교재에서 공중보건이랑 예방의학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방의학 교재에서 구분할 때는 예방의학도 지역사회 주민 대상이야. 이게 있어서 이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예방의학은 개인도 대상이고 그러니까 의학이니까 진료 보러 오는 사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족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보건사업적인 접근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상의학은 뭐예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건강 증진 뭐예요? 목적이 동일하죠. 임상의학의 목적은 뭐예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공중보건은 역학연구 보건통계를 이용해서 지역사회를 평가한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서는 막 공중보건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 공중보건에서 지역사회를 진단한다. 어떻게 진단했어요? 내가 보건사업을 할 거야. 어느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그럼 제일 처음 뭘 해야 돼요? 지역사회를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 어떻게 진단을 내려요? 뭐 노인 인구가 많은지, 젊은 사람이 많은지, 고혈압 유병률은 높은지, 뭐 당뇨병 유병률은 어떤지, 당뇨병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감염병 발생률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래서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뭐 치료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건 통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평가를 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어떤 보건 의료 체계도 관리하고 보건 사업도 하고 식품이나 환경위생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방의학은요. 역학이랑 조금 더 그러니까 예방의학은 공중보건보다 역학이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과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자, 이게 그 위험 인자를 규명을 해서 원인을 알았으니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자, 임상의학은 뭐 우리 병원 가면 이제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막 하죠. 면담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진단된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투약이라던가 수술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과 예방의학과 임상의학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 11번 문제 보시면은 예방의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건강과 능률을 향상한다라는 거고 개인과 가족이 대상이다. 맞다라고 했죠. 역학적인 연구 방법, 통계학을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 인자를 규명하고요. 투약, 수술, 재활, 상담 이런 것들은 예방이 아니잖아. 치료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학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갔다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 비교했던 테이블 기억도 안 나고 예방의학 공중보건이랑 비슷하다고는 했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문제를 보는 거야. 1번, 2번, 3번 반대 공중보건이랑 비슷한데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4번을 보시면은 투약, 수술,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방은 아니잖아. 이게 1번, 2번, 3번은 맞는지 틀린지 좀 긴가민가 한데 4번은 확실하게 아니네. 투약은 아니지. 수술은 아니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처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안에서 선택지와 선택지를 비교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도 같이 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12번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 하면은 지역사회 주민이다라고 했고요. 자, 13번에 가장 대표적인 신공중보건 사업을 묻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공중보건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 뭐 질병 예방의학적 사상이 더 강조됐던 시기에서 공중보건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중보건 지역사 죄송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공중보건의 사상이 싹 텄던 시기가 언제였죠?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다라고 하면은 여명기 끄트머리에 누구 때문에 에드윈 체딕의 노동자 위생 상태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가 인구 집단, 지역 주민들, 우리 근로자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좀 관리해야겠구나. 그래서 공중보건에 대한 법도 제정이 되고 공중보건국도 설치가 되고 하면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는데 황립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질병의 원인은 이 병원균 하나네 얘만 막으면 되네. 그래서 예방의학으로 해서 치료의학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감염병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까 아니다 이제 공중보건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가 시기가 더 지나면서 랄론드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1974년에 랄론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제 인구 집단의 만성질환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뭐가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건강 증진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신공중보건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건강 증진을 중점에 두고 있는 공중보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시된 내용 중에서 건강 증진과 가장 관련 있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건강 검진 사업. 자,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거죠. 예방접종. 나 예방접종만 하면은 막 건강이 더 좋아지나? 그건 아니죠. 특정 질병을 막기 위한 거죠. 예방이죠. 이거는 증진이 아니라 보건교육사업.
보건교육은 질병 예방도 될 수 있고 건강 증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보건교육은 너무 광범위해져요. 또는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의 어떤 이후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광범위해요. 잠깐 두고. 건강도시 사업 뭐예요? 도시의 물리적 또는 여러 그 사회적 환경을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가자라는 것. 그래서 이건 WHO에서 오타와 헌장과 함께 건강도시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건강 증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건강도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자, 감염병에서 만성질환 시대로 바뀌고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건강도시 사업, 건강증진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도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이 도시는 내가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하면은 건강 증진, 건강 도시 요걸 가장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자, 감염병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가면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신공중보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보건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지식을 강화시킨다. 이건 어때요? 우선 우리가 보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일반 교육은 지식 전달로 끝나도 되지만 보건교육은 어때요? 지식을 전달해서 태도를 바꾸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천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강화시킨다라는 게 이 신공중보건에 부합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잠깐 세모표 해놓고, 자, 개인 위생과 예방접종에 중점을 둔다? 이건 뭐예요? 이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 손 씻으면 건강이 증진될까? 어때요? 손 씻는다고 건강이 증진되진 않아요. 그럼 왜 자꾸 손을 씻으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예방에 대한 것. 자, 과학기술,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의학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신공중보건은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다. 건강증진적인 접근이다. 그러면 치료의학,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니까 이건 아니겠죠.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한다. 뭐 1번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건강증진 정책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긴가민가한 게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15번 문제. WHO에서 제시한 3대 핵심 원칙 하면은 참여, 형평, 협동이라고 했고요. 조정은 어디에서 나왔었지? 그쵸. 건강 증진의 접근 전략 3가지, 옹호, 가능화, 조정 있었죠. 자, 16번 대상과 목적 옳은 것. 자, 개인을 위한 질병 치료다. 개인이 대상이 아니고요. 질병 치료도 목적이 아니죠. 자, 개인이 대상이 아니니까 2번도 틀렸고. 자, 3번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질병 치료 아니죠. 예방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질병 예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자, 1번, 2번 개인 나와서 얘가 틀렸어 했어. 3번에 지역사회 주민 나오자마자 그냥 이거 답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짧을수록 이렇게 스킵하면 안 돼요. 짧은 지문은 더 되게 쉬운데 함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짧은 지문은 명확하게 단어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17번 윈슬로우 정의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아닌 것, 예방접종약 개발, 약 개발은 정말 아니죠.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간호서비스 조직 모두 맞는 설명. 자, 18번 신공중보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아닌 것. 자, 신공중보건은 건강증진을 중점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행태 어때요? 개인의 행태 어떻게? 뭔가 식습관을 관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태를 바꾸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습관 관리 같은 맥락인 거고요. 지역사회의 참여. 자,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건강증진도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의사의 전문적 역할은 너무나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4번. 자, 19번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개념 목적 옳은 것.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효율 증진, 정신적 효율 증진 어때요?
모두 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을 쪼개놓은 거예요. 자, 20번. 윈슬로우는 공중보건학이란 뭐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자, 정의에 따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옳은 것. 자, 지역사회의 노력에 자, 만성병 관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염병 관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성병은 없고 감염병 관리, 전염병 관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위생을 위한 보건교육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계속 봐서 내 눈에 익히면 돼요. 수명 연장. 수명 연장은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목적이죠. 질병 치료 안 들어가죠. 정답은 2번. 21번에 3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대 원칙은 참여, 형평, 협동 아닌 것, 효율성. 정답 2번이고. 자, 22번 윈슬로우의 정의에 따른 공중보건학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목적이래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 정신 건강 및 효율의 증진, 뭐, 요게 맞겠고, 지역사회의 조직화, 자, 요거는 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죠. 자, 지역사회를 잘 조직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주체가 지역사회가 되겠고, 23번, 미국 예일대학의 윈슬로우 교수가 1920년에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니까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24번에 공중보건사업 옳은 것,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보건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다. 어때요?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 지역사회를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첫 번째 단계 했던 게 현황 분석이었잖아요. 그 현황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는데 그걸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보건통계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높은지, 발생률이 높은지, 치료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예방 서비스보다 질병 치료를 중점으로 한다? 뭐 어때요? 질병 치료보다 예방 서비스를 중점을 해야 되겠죠. 공중보건은 3차 예방이 중요할까요? 1차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다. 정답은 1번. 25번에 세 가지 목적,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이라고 해도 맞다라고 했죠. 정답 4번이고요. 자, 26번에 요게 최근 들어서 요 문제가 출제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받으셔라 라고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강조한 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나? 괜찮아. 아직 우리는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공중보건학의 범위인데 제가 뭐랬어요? 우리 공중보건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짬뽕되어 있는 과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큰 테마로 보면은 환경보건과 관련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관리적인 요소, 질병에 대한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환경이 포함이 되는 게 환경보건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이나 산업보건도 다 환경보건 범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 보면은 당연히 감염병에 대한 거, 만성질환에 대한 거, 뭐 기생충 질병관리 이런 것들 다 질병관리로 들어가고 역학 같은 경우는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는 관리 분야예요. 보건관리. 그래서 보건행정, 뭐 무슨 보건 이렇게 나와. 인구보건, 모자보건, 보건영양, 보건교육, 학교보건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건통계가 우리가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는데 역학이랑 통계가 좀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챕터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 챕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역학이라는 학문이랑 보건통계라는 학문은 완전히 별개의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역학 연구에 보건통계 기법이 사용이 되는 거지 얘네가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공중보건 교재 보면은 역학이 감염병 뒤에 보통 역학이 나오고요. 보건통계는 맨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학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건통계는 관리 분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기생충 질병이 질병관리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요 산업보건으로 아니 산업보건인데 식품위생으로 넣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환경보건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생충 질병 자체가 질병이니까 질병관리기도 하지만 기생충 우리가 왜 걸려? 대부분 먹어서 걸리는 거잖아요.
식품을 통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어서 걸리지 않는 기생충 감염증은 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에서 환경보건 분야로 분류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융통성을 가지고 좀 보시고, 우선은 이게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았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약간 갑론을박이 있을 만하게 문제는 출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다만 기생충 같은 경우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좀 긴가민가해, 그러면 항상 어떻게 가장 확실한 거를 골라라,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중 질병관리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1번 전염병 질환관리, 2번 만성질환관리, 3번 역학, 4번 기생충 질병관리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머지는 다 그냥 질병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넘겨야 되는 거고요. 다음 중 환경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보기가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기생충 질병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뭐예요? 출제자는 기생충 질병을 질병관리로 분류해서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연결,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시고 나왔는데, 뭐 보건관리, 보건행정 연결되어 있고요. 환경보건, 식품위생 연결되어 있고, 전염병 관리, 기생충 질병, 질병관리 해놓고, 질병관리에 보건통계를 넣어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건통계가 틀린 거니까 기생충을 그냥 제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생충을 제외해놓고 나머지에 답이 있어. 그럼 그걸로 고르시면 돼요. 근데 기생충을 빼면은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기생충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시면은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거, 자, 학교보건은 보건관리고요. 역학, 감염병, 만성질환관리는 모두 질병관리 분야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자, 27번 윈슬로우가 주장하는 공중보건 접근 방법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환경위생관리, 감염병관리, 희귀질병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개인 위생에 대한 보건 교육이었고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한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28번 공중보건 정의를 쭉 하고 있죠. 자, 그 활동이 공중보건 분야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 자, 이런 문제도 앞에는 문제 짧으면 좀 싫어. 그래서 그냥 공중보건 정의 넣어둔 거예요. 뒤에 뭐예요? 공중보건 분야와 내용 옳게 짝지은 것. 그냥 요거 묻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건 분야, 보건 영양 어때요? 보건 영양은 관리에 해당이 되겠고요. 질병관리 분야, 감염병관리 맞고요. 산업보건은 환경 분야, 환경보건이 되겠고, 보건통계는 보건관리 분야가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29번에 옳지 않은 거. 지역주민,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치료에 중점을 둔다. 치료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건강 증진을 위해 이것만 보고서는 그냥 맞는 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보건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 이용하죠. 보건교육, 환경위생 이런 보건환경관리와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30번에 윈슬로우의 정의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 해당이 됐고요. 환경위생 관리 있었고, 개인 위생에 대한 보건 교육이 있었죠.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 모두 맞는 것이네요. 정답 3번이고. 자, 31번 이런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 근데 이 문제에는 문제 안에 그래서 요런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잖아. 딱 나왔어. 나는 WHO 유럽 본부에서 유럽 본부 어디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본부는 그거는 WHO 본부고. 유럽 지역사무소. 덴마크 코펜하겐. 이 유럽은, WH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거고요. WHO의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유럽 지역사무소,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범미주 지역사무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사무소는 어디에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다. 그 유럽 지역사무소에서 발표를 했대요. 아니 우리가 유럽 지역사무소에서 심지어 이게 22년도 문제인데 2012년에 발표했대. 이거 어떻게 알아? 책에서 본 적도 없는데. 이건 나 모르잖아. 남들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데 남들도 모른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전제는 뭐다? 내가 공부가 충분히 돼 있어야 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면 어떡해. 그래서 그 확신이 있다라면은, 아, 이건 남들도 몰라. 그러면은, 남들은 틀리겠지만 나는 맞춰야겠어. 나는 맞출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제 목표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10가지 공중보건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10가지 공중보건 필수 서비스를 제시를 했대요. 2012년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감염병 관리, 대중들의 건강 및 안녕 감시, 질병의 조기 발견을 포함한 질병 예방, 건강과 안녕을 위한 거버넌스 보장, 뭔가 다 공중보건에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뭔가, 아, 이건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2012년이잖아.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보건에서의 핵심은. 2012년 생각, 여러분 2012년이면 여러분 언제야? 언제 때? 뭐 대학생 때 아니야? 더 어릴 땐가? 그래요.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여러분 학교 다닐 때잖아. 막 그때 우리가 감염병 걱정하고 살고 막 그랬었어?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1973년 이후로 이렇게 쭉 발전하면서 신공중보건, 그다음에 1996년, 1986년에 오타와 헌장, 그 뒤로 건강 증진, 이런 게 핵심이었던 시기였단 말이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감염병을 되게 크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 이 신종 감염병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그래서 이런 걸 내용을 보면은 나머지 내용들이 인구 집단의 건강, 안녕,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한대, 건강을 위한 거버넌스는 정부의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으로 되게 접합해서, 아, 이 중에서는 감염병이 제일 맞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저는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2012년이라는 거를 왜 얘기했겠어요? 만약에 2020 이거를 안 넣고 그냥 했다 그러면은 감염병 관리도, 왜냐면 2019년 이후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거 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걸러낼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2012년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막 이렇게 핵심 테마에 감염병을 집어넣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힌트가 조금 힌트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뒤에 가면 그 문제가 나오는데 진짜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에. 그래서 그 시험을 본 학생은 아니고 나중에 그 기출문제를 본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내용이냐, 이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요, 그건 그냥 만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그건 공부 못합니다. 나도 모르지만 남들도 다 모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뭐, 2012년에, 유럽에서 이거 한 거 나왔어? 그럼 내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거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뒤져서 공부할 거야? 그렇게 못해요. 그거 할 시간에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도 하나 더 외우세요. 그게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론서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데 기출문제는 왜 포함시키냐? 연습하라고. 문제 푸는 연습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이거 여러분들 해설집에 다 있습니다. 2012년에 유럽 지역사무소에서 필수 공중보건 운영 체계에 이 10가지를 포함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 굳이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해설집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2번,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주민이다라고 했고요. 33번에 지역사회 노력으로 옳지 않은 거, 환경위생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전염병관리, 고혈압치료, 이렇게 질병명을 떡하니 넣진 않았죠. 정답은 4번. 자, 34번, 옳지 않은 것, 공중보건의 대상과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주민이다.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고요. 자, 감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 관리도 포함한다. 이건 어때요? 우리가 윈슬로우 공중보건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근데 공중보건의 만성질환에 대한 거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환경위생, 질병관리, 보건관리는 공중보건학의 분야에 포함이 모두 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35번 공중보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보면은 자, 지역사회 사람들의 건강 증진, 재활, 질병, 치료. 자, 치료가 나왔으니까 틀렸죠. 기초의학, 예방의학,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다. 자, 공중보건이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하지만 공중보건에서 기초의학은 정말 의사들이 그러니까 각각 뭐 신장암, 뭐 위암 또는 뭐 만성 콩팥병 이런 것들에 대한 의학이에요. 그렇게까지 접근을 하진 않죠. 기초의학적인 것까지 바탕을 두고 있진 않고요. 자, 역학조사나 건강조사 등을 이용한다. 자, 역학조사를 통해서 보건통계 자료가 나올 거고 그 자료를 이용하죠. 건강조사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투약, 수술 등을 처방하는 것은 임상의학이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 이게 여러분들 해설집에 요 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이라는 예방의학 교재에 개정되기 이전 판에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22년도에 나온 거여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2023년도에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개정판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판에 그러니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교재 3판에 있던 내용인데 4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없었고 이 문제는 그게 개정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여서 요 표에서 그대로 출제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표를 교재에는 안 넣고 여러분들 해설집에만 넣었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들으시면 되는데 의학, 예방의학, 공중보건을 예방의학이라는 교재에서 구분할 땐 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까는 우리가 공중보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방의학 교재에서 자, 뭐 치료는 당연히 환자, 임상의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겠죠. 예방의학을 보시면은요, 건강한 사람에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개인, 가족, 그리고 인구 집단.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분류표에서는 예방의학의 대상은 개인과 가족이다라고 했는데 예방의학이라는 학문, 우리는 되게 광범위한 학문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예방의학은 개인이랑 가족을 주로 대상을 해요. 근데 인구 집단까지도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은 인구 집단을 당연히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 궁극적인 목적은 다 수명 연장이지만, 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상의학은 질병 치료, 건강 회복, 장애 방지 이런 거겠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이 모두 동일한 목적이 됩니다. 자, 임상의학은 의사가 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예방의학은 예방의학자. 그래서 공중보건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의사예요. 예방의학과라는 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의사인 거고, 공중보건학은 어때요? 다양한 뭐 의사들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전문가, 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의학은 의료기관에서, 임상의학은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제공이 되고요. 예방의학은 의료기관에서도 제공이 되고, 예방의학과가 있어요. 예방의학에서도 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공중보건은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바탕학문을 보면은 기초의학, 임상의학은 임상의학의 기초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요 치료의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통계학, 역학, 행정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공중보건은 여기 예방의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기초학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진단은 뭐 아까 얘기했던 질병 진단을 위한 임상의학적인 진단 방법, 예방의학은 역학, 연구 방법, 통계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진단한다?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질병의 유병률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자, 이걸 통해서 공중보건은 법도 제정하고 보건 사업도 진행하게 되겠고요. 예방의학은 1차, 2차, 3차 예방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임상의학은 투약, 수술, 재활 같은 이런 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자, 36번에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고, 근데 뭐 요 표에 대한 지식이 내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는 이 제시된 내용 중에서 공중보건으로 가장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3번밖에 없죠. 자, 36번 공중보건 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질병 치료,
질병 치료 아니죠. 질병 치료 조기 발견 아니고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되고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절 넘어갈게요.